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전혜성 작가의 단편소설 해피로드입니다. 이 작품은 병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쯤은 직간접으로 겪어봤음직한 내용인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의 절망감이란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겠지요. 자, 그럼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 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병원까지는 2시간 남짓이었다. 집에서 5분을 나와 버스를 타면 50분 후 노포동에 도착하고 다음은 지하철을 타면 되었다. 나는 몇 번을 시계를 보았다가 뜨거운 손바닥을 문질렀다가를 반복했다. 그러고는 메고 있는 배낭을 돌려 지갑은 챙겼나? 예약증은 들어있나?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안전벨트를 끼우며 우측으로 고개를 돌린다. 불안할 때는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벌판에 심심치 않게 상가 건물이 서 있고 높은 아파트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다. 도시의 끝과 시골의 시작, 여러 갈래로 꼬여있는 고가도로가 도심을 막 벗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창가로 밀려나는 경치들, 4년 동안 수십 번을 보아온 주변 풍경이다.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새삼 오늘은 더욱 낯설다. 서로 다른 집들과 나무와 논둑의 경계가 흑백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익숙한 듯 하면서 서로 다른 낯선 풍경은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손님 같다. 폭풍우를 몰고 오는 손님은 충격이고 선물이라 여기는 손님은 시간차가 개입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눈을 감았다. 갑상샘 검사는 해보셨나요? 위장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몸이 떨리고 아픈지 묻는 나에게 말했다. 다른 검사는 얼추 했는데 갑상샘 검사만 빠진 상태였다. 요즘 유행처럼 사람들이 갑상샘 문제로 병원에 많이 옵니다. 필수적인 요소처럼 돼버렸어요. 의사는 유행에 빗대며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지난해 갑상샘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원 의사의 말이 떠올라 바로 검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네, 밖에 간호사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나는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베개를 목 뒤에 받치고 어두운 초음파실에 누웠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갑상샘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목에 갖다 댔다. 목에 발라놓은 끈적끈적한 물체가 미끄덩거렸다. 마치 수술대 위에 놓인 짐승이라도 된 것 같이 긴장감이 온몸으로 밀려와 목을대에 잔뜩 힘을 주며 또 침을 꼴깍 삼켰다. 조금만 참으세요. 위아래로 미끄덩거리던 기계가 멈추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두 팔로 감싸고 있었다. 갑상샘 모양이 달걀처럼 예뻐야 하는데 아메바처럼 퍼져 있어요.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정확한 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뭔 일이지? 위장이 거북하고 잠이 쏟아진 것 외에는 몸에 이상을 느낀 게 없는데. 조직검사 날짜를 정해놓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인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지? 버스를 타야 집으로 가는데 발길이 가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는데 여러 번 넘어지려다 간신히 버스 정류장까지 갔던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가장 옳다고 믿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자아와 세계가 만나
부드러운 반죽이 되기를 바라고 대롱 끝에 작고 선명한 점만 쫓아 달려온 결과로 받은 선물은 잘 빚은 만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속을 감싼 못난 만두피가 더 크게 드러난 것일까. 다각형의 세상을 거부하고 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 면만 존재하듯 살아온 젊은 날의 유산일까. 다음 정거장은 이 노선의 마지막 역인 노포동입니다. 상념의 멀미가 일 것 같은데 다행히 종점에 닿았다. 쏜살같이 내려 대합실 화장실로 뛰어갔다. 토사물도 없이 헛구역질로 소리만 요란했다.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80%밖에 체력을 쓸 수 없고 언제나 체력을 비축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했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호를 보내니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다. 시간을 보니 8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9시 50분 진료 예약이다. 뭉구적거리면 진료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지하철 안은 입구와 다르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 혼자 여행이라도 가는 듯했다. 가지각색의 목적으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로 인해 땀으로 축축하던 손바닥도 어느 정도 진정된 듯했다. 이들 속에 나도 빠르게 끼어들었다. 서로 마주보며 앉은 자리에서 2자리 건너 한 사람씩 앉았는데 모두 말이 없었다. 마스크로 얼굴 반을 가렸고 눈만 빠끔 보이니 할 수 있는 일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꼬벅꼬벅 조는 일 외엔 할 일이 없었다. 대학교 입구를 지나고 서면이 가까워지자 출발할 때와는 정반대로 사람들로 꽉 찼다. 한산한 여행길에서 복잡한 시장바닥같이 되어버렸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소류가방을 든 젊은 아저씨, 배낭을 메고 핸드폰에 눈을 둔 대학생, 누구와의 만남으로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 젊음과 다리 각선미를 뽐내고 있는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수수하게 차려입고 리어카를 손에 쥐고 나를 힐끔거리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 보이지 않는 것은 밤 깎는 칼을 팔던 아저씨와 토시를 팔던 아저씨였다. 어쩌면 돌아가는 오후엔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사람은 명상을 떠올리고 부사남은 활기를 쏟는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다. 어느 종교인이 말한 삶은 달걀인 것이다. 세상사를 둥글둥글하게 바라보라는 말이다. 한 면만 있는 줄 알고 살아온 내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말이기도 하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생동감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담담함으로 일관하던 나는 또 손바닥에 땀이 차였다.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녹음된 안내방송은 변함없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금이 간 댐에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2호선을 타러 가는 사람들이 흐르는 별처럼 무리지어 계단을 내려갔다. 나도 이들 틈에 끼어 내려갔다.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기계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인지. 하하, 헛웃음이 났다. 돌아오는 길엔 또 얼마나 기계음이 불어올지 계단을 내려가다가 형체도 없는 기계 소리를 한번 휙 돌아보았다. 사람들을 다 태운 1호선 지하철은 서서히 미끄러져 가고 안내음 소리도 멈췄다.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왔던 첫 길.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기도하고 다닌 4년의 길. 오늘은 어떤 이름으로 운명지어질까. 내 정거장의 짧은 거리지만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시간을 허비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병원으로 가는 순환버스를 타러 갔다. 출발할 때보다 햇살은 솟아 있었지만 얼굴로 스치는 바람이 차갑다.
입김을 날리며 순환버스 정거장으로 서둘러 걷는다. 갑상샘 전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6년 전에 생겼으며 종양의 크기가 0.6cm 정도이고 이대로 두면 생명을 10년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생사에 대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끈을 놓을 정도로 시르에 빠진 일도 없이 프로가 되기 위해 대롱 끝을 향해 달려온 것뿐인데 신이 나를 시험대라도 올려놓은 것인가? 과한 욕심이라 여겨 벌을 내린 것인가? 잠도 잘 자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나의 대롱끝 일상은 흔들리고 뒤죽박죽 되어 버렸다. 거친 파도와 두려움의 시간을 잠재우는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중학교 방과 후 강의를 그만둬야 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직 남았지만 병명을 알고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강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급하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수술할 병원을 수소문했다. 어둠을 피하지 말고 빛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자꾸 찾아오는 어둠을 수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다시 제일 가까운 유병원에 갔다. 환자가 넘쳐나 6개월이나 밀린 상태인 이곳은 가슴이 얼얼하고 어둠에서 탈출하고 싶은 1년뿐인 내겐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가까운 제2병원에 갔다. 이 병원의 의사도 대수롭지 않은 듯 2개월 후에나 진료받을 수 있고 일단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남의 종양은 자신의 기침보다 가볍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나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말이다. 할 수 없다. 멀어도 유시를 벗어나 B시 병원을 알아봐야 했다. 어릴 때 잠시 살았던 B시인지라 의심하지 않고 두 군데를 연락해 봤는데 이 병원과 인연이 닿았는지 내일이라도 당장 오면 된다고 했다. 여기 의사도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일주일 후에 바로 수술을 권했다. 예? 이건 또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은가? 6개월은 너무 멀었고 일주일은 또 너무 빠르고. 내가 망설이고 있으니 간호사와 이야기하라며 다음 사람을 불렀다. 나는 밖으로 나와 같이 온 남편과 상의했다. 강의를 정리하고 마음 준비도 해야 했으므로 3주 후에 하면 적당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간호사를 만났다. 간호사와 3주 후에 수술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이 쓰여있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나왔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근심 걱정을 덜어버린다는 남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병원을 나섰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으니 욱신거리던 팔다리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속이 쓰림은 여전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차가운 바람과 초겨울의 낙엽이 명이 다 된 늙은이같이 뒹굴고 있었다. 20년 전이라면 만추를 낭만으로 삼고 남편과 즐겁게 저물어가는 가을을 아쉬워했거나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옷들을 벗고 있다고 아름다운 글쓰기 재료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나무들이 색이 바랜 낙엽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두려움 속에 가스실로 걸어가는 유대인 같았다. 병원 입구는 사람들로 붐빈다. 환자와 가족, 일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관리 직원들, 안내를 돕는 직원 등 뒤죽박죽이다. 뒤죽박죽인 공간에 뒤섞여 안내를 받으니 생존의식이 머릿속으로 강하게 파고든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오지만 여기서 더욱 강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위급한 사람. 상대적 안정감이 번뜩 스친다. 조용한 중환자실보다 시끄러운 병원 입구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한 것이다. 예약증을 들고 혈액검사실로 다급하게 간다. 혈액검사를 먼저 하고 진료실로 가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외투를 입고 예약증을 챙겨 들고 5층 갑상샘실로 간다. 접수했지만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진료실 앞에 간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진료실 문을 바라본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퇴원하라던 그때가 생각나 불쑥 열이 올랐다. 뭔 말입니까? 지금 툭 부딪히면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퇴원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의사는 완강했다. 3박 4일 이후에는 여기서 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의 작은 병원에 추천서를 써주었다. 억지 춘향격으로 짐을 챙겨 유시의 작은 병원으로 왔고 이곳에서 일주일의 휴식을 취했다. 갑상샘을 제거하면서 한 개의 부갑상샘까지 제거되었다. 부갑상샘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이 칼슘을 관장하는 줄은 더더욱 몰랐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진작에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갑상샘이며 부갑상샘이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테다. 갑상샘과 부갑상샘 하나가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 후회해 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뭔 소용이란 말인가. 부갑상샘 하나가 사라진 수술 후유증은 단번에 나타났다. 손이 뒤틀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했다. 칼슘을 하루 3번이나 먹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였다. 이 병원에서 의사가 칼슘을 수혈해 주었다. 주사로 칼슘을 보충하니 조금 나았다. 빈 병에 물이 반쯤 담기듯 내 몸에 칼슘이 반쯤이나 찬 것 같았다. 손이 뒤틀리지 않을 무렵 퇴원했다.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는 그래도 낙엽이 나무에 대롱거렸는데 이젠 앙상했다. 내 마음도 그러했다. 집에 와보니 소설집이 박스채 와 있었다. 수술 전 출판을 허락한 단편집이 출간되어 주인도 없는 집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다. 다시 없이 반가워야 할 내 단편집인데 어찌 저리 보기 싫을까. 어릴 적부터 꾼 꿈을 이루는데 시간과 육체와 정신을 다 쏟았는데 남은 건 저 소설집과 병들어 수술한 내 몸뿐이다. 대롱 끝에 다 닿은 결과의 산물인 장편이니 단편집이니 다 소용없는 것인가. 저것을 이루었지만 몸은 병들었으니 피장파장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같은 것인가. 허무함이 밀려와 눈물이 났다. 소설 박스를 발로 밀어 보이지 않는 서재 문 뒤로 보내려 했다. 미동도 없다. 팔 힘, 다리 힘 모두가 흐느적대며 힘이 없는데 어찌 60권이나 들어있는 박스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놓은 채 보기 싫은 소설집을 애써 외면했다.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온몸의 떨림, 손가락 뒤틀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땐 갑상샘만 드러내고 신지로이드만 평생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단정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신지로이드를 먹고 아침밥을 먹고 칼슘 한 알, 비타민 D 한 알, 점심을 먹고 칼슘 한 알, 그리고 저녁을 먹고 칼슘 한 알과 자기 전에 협심증약 한 알 먹는 일이 내 일상이 되었다. 단백질 섭취와 칼슘 섭취가 가장 중요했으므로 언제나 달걀과 우유가 냉장고에 있었다. 진짜 먹는 밥보다 약을 먹는 것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다. 진료실 시계를 바라본다. 10시 10분 전이다. 나를 부르려면 아직 10분이 남았다. 수술했던 남자 의사가 퇴직하고 후임으로 온 여의사가 내 진료를 보고 있다.
나이 많은 의사의 장점과 젊은 의사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술한 의사가 적어도 5년 정도는 책임을 지고 진료를 맡았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여의사의 강요로 지난 7월부터 전이검사를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매번 심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 머리가 아프다. 6개월을 검사에 시달리다니. 잠이 온다거나 피로가 겹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아프지 않은데 왜 검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정밀 검사를 해야지. 아플 때 검사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CT 검사 결과에 등에 검은 것이 있는데 악성에 무엇일 수도 있다고 재검사를 예약하여 PT 검사를 했다. 아침밥을 굶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밥을 굶은 상태로 U시에서 B시까지 4번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혼자 올 수 없었으므로 남편이 하루 월차를 내고 나를 따랐다. 병원이 다 되었을 때 먼지와 공해 냄새가 눈과 코로 스며들었다. 자동차 안에서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으니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터널 입구에 동전을 던지고 꽉 밀린 차들을 보며 남편도 투덜댔다. 나는 대도시가 안 맞아. 여기만 오면 멀미가 일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서 정겨운데. 낯설지도 않고. 나는 남편의 마음은 배려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다. 당신을 만나서 유시에 살고 있지. 아니면 지금쯤 B씨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 남편이 힐끔 돌아봤다. 뒷자리라 남편의 표정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뱉어버린 것이다. 저 소심한 양반이 또 집에 갈 때까지 꽁 하겠지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인데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이렇게 차도 태워주고 같이 가주니 고맙고 좋아. 나는 남편 마음을 풀어주려고 칭찬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남편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꽁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포복하듯 올라온 병원 입구를 지나 가파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구내버스를 탔다. 코로나 열체크로 입구가 번잡했다. 진료 시간보다 진료 예약까지의 절차가 더 긴 종합병원이다. 수술을 이곳에서 했으니 긴 절차를 감수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PT 검사실을 물어서 지하로 내려갔다. 조용하고 깨끗했다. 병원 입구와는 정반대였다. 간호사들도 친절했다. 비싼 값을 하는 거야. 남편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한마디 뱉었다. 곧 가운을 입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건네는 약을 먹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나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하얀 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란다. 20분 정도 걸리고 답답하면 말을 하라 했다.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통에 들어와 누웠지만 아침밥도 굶었고 긴장한 탓에 이대로 묻히는 상상까지 들었다.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저 지붕이 내려앉으면 영락없이 나는 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아찔하다. 관에라도 들어와 맨홀에 빨려 들어갈 듯한데 다행히 다 끝났다는 간호사의 음성이 들리고 기계음이 멈췄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진료 예약 의사에게 결과를 들으시면 됩니다. 휘청거리는 내 몸을 부축하며 남자 간호사가 말했다. 문을 열고 나오니 짐을 들고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 반갑게 맞았다. 수고했어. 혼자 오지 않고 동행해준 남편 덕분에 아프고 힘듦이 반감되는 것 같았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면 또 다음 일이 근심 많은 소녀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시커먼 사진이 제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데 종기 자국일 뿐일 거야.
스스로 위로하며 돌아오는 길의 마음은 밝았다가 흐렸다가를 반복했다. 등에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추석 대목이지만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밀려와 명절을 불사하고 검사 결과를 보러 왔는데 검은 물체에 대한 확실한 말은 없고 이번에는 또 미세한 무언가가 있다는 개운치 않은 의사의 말에 나는 심히 당황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건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건 예전에 염증이 나서 치료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추적하는 게 의사의 의무입니다. 다음 예약 날을 잡으시고. 나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아니요, 이젠 검사 그만하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내 몸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 수가를 올리기 위해 하라고 하는지 의구심이 불현듯 뻗쳤기 때문이었다. 나가서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는 완강한 내 거부 의사에는 묵묵부답 말이 없고 진료가 끝난 듯 나를 밀어냈다. 부스스한 머리와 이마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사람들로 꽉 찬 대기실에서 나는 들숨날숨을 번갈아 들이쉬며 간호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 귀찮은 검사를 또 해야 하나? 정말 귀찮아 죽겠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야. 만에 하나 정말 나쁜 세포가 있다면 어쩌지? 나는 예전처럼 건강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달게 받겠다던 4년 전의 다짐을 그새 잊었다. 어려울 때 겪은 일은 쉬 잊고자 하는 심리는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았다. 나라고 다를 리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권하는 의사의 말을 믿고 따름이 옳음이다. 나는 뒤틀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간호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예약증과 메모지를 들고 나온 간호사에게 억지로 예약 설명을 들었다. 결국 거부하는 머리를 이기지 못하고 병에 대한 두려움에 2, 3층을 다니며 예약증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지하철을 타려고 휘적휘적 걸음을 옮기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언제나 나보다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 더 나쁜 결과에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강조하던 엄마가 생각났다.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올 길밖에 없기에 내 상황도 올라올 것이다.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힘이 빠져 휘적거리던 걸음걸이가 조금 반듯해지는 듯 했다. 내 머릿속 2개의 방에는 불안과 기쁨이 함께 존재했다. 어떤 날은 오랜만에 문인들과 가는 기행에 대한 기대감과 동창들과 가는 또 다른 여행이 따뜻하게 하나의 방을 채웠다. 그렇지만 다른 방에서는 아직 후련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3개월 후 검사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머릿속에 기쁨이라는 하나의 방만 있다거나 2개의 방 모두가 기쁨으로 채워졌다면 이번 가을은 참으로 신나는 가을일 것인데. 문인들의 기행도 동창들과 가는 여행도 말은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조용한 밤이거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면 어김없이 불안이 문을 열고 나와 내 가슴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한숨을 뱉어내기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멍하니 명상을 하면 된다는 지인도 있었지만 명상은 더욱 불안을 끌고 나왔다.
마음이 괴로울 땐 몸을 고달프게 하면 어느 정도 무마된다 했다. 눈부신 노란색만의 3개월이었다면 날개를 단 새가 날아가듯 빨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색빛의 3개월은 근신당하는 학생같이 답답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나는 남편이 심어놓은 아파트 뒤 텃밭에서 물을 뽑아다 무김치를 담기도 하고 사흘 밤낮을 남은 무청을 건조기에 말리는 수선을 떨며 헛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도 남은 한 달은 농협에서 늘 하는 절임 배추를 신청하여 김장을 준비했다. 김장용 포대를 깔고 절임 배추에 양념을 묻혔다. 20kg짜리 3박스를. 불안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양념을 발랐다. 김치 냉장고에 6개의 배추김치통과 2개의 무김치통이 채워진 걸 바라보니 순간 기쁘고 마음이 뿌듯했다. 그것도 잠시, 조금의 상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 신념이 손을 빠르게 했던 일주일이 또 지나고 나니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던 불안이 긴장과 함께 서서히 방 가운데로 슬금슬금 걸어 나왔다. MRI 검사일도 나흘 남은 상태였다. 이 검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직 드는 생각은 내 의지로도 진정시키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는 버릇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침도 먹고 혈압약 신지로이드도 다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1시간 전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검사실로 오세요. 나흘 후 나는 간호사의 말을 곱씹으며 버스와 지하철과 구내버스를 번갈아 타고 병원에 갔다. 병원 갈 때면 기본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라 별 대수롭지 않게 혈액 검사를 해놓고 MRI 검사실로 갔다. 가운을 걸치고 검사실에서 나온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거의 초주검이 되어 나왔다. 나이 든 여자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 30대 주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흐느적대다가 소파에 주저앉아 맥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 일인가 대놓고 물어보기도 못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나는 양볼 가득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나이든 여자분에게 궁금증을 발산했다. 마취를 하나요? 아니요. 휴, 다행이다. 마취만 안 해도 내가 잠든 사이에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 않으니. 차례가 되어 들어간 나는 5분 만에 후회하게 되었다. 차라리 마취라도 한다면. 이런 극도의 공포는 없을 것 같았다. 팔과 다리를 몸에 바짝 붙이고 얼굴은 숨만 겨우 쉴 수 있게 뚫어놓은 마스크를 쓰고 형광등 같은 긴 통 속에 드르륵 들어갔다. 마치 내가 시체가 되어 영안실로 들어가는 듯했다. 답답함이 삽시간에 밀려왔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솟구치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힘들면 다리를 드세요.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한 말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어쩔까 다리를 들고 검사를 포기한다고 할까. 종기 자국이 분명한 것 같은데 만약 세포라면 세포가 커져도 좋으니 검사를 거부하고 뛰쳐나갈까. 하지만 비과학적인 짐작과 과학적 증거는 과학적 증거가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나는 보편적인 증거, 과학적 증거에 손을 들고 나가기를 포기하고 답답함을 참았다. 이제 소리까지 신경을 자극했다. 형광등 통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더니 불규칙적인 기계음도 함께 들렸다. 끽, 찌지직, 찌지직. 30,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40분을 참고 있지? 나는 소리까지 들리자 또 갈등했다. 다리를 올릴까 말까.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형광등 불빛만 비치는 이상한 공간에 갇힌 나는 아까 검사를 마치고 나왔던 초주검의 여자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내가 그냥 검사를 거절했으면 되었을걸. 우유부단하게 의사의 말에 따른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목덜미에 땀이 나고 호흡이 곤란한 것을, 영안실에라도 들어온 것 같이 공포스러운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예약한 내가 잘못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나쁜 세포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은가. 후회스러움과 무섭지만 잘하고 있다. 두 개의 마음이 맹렬히 싸우는 중에 나는 어느새 적응을 하고 있었다. 다리를 들어 포기하고 이 무덤 같은 데를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5분 남았습니다. 형광등 통 밖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 5분이면 몇 초이지? 300초이지? 그럼 하나에 1초라 치고 300번까지 세면 끝나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250번쯤 세었을 때 기계음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아, 이제 나간다. 광 같은 이 뿌연 통에서. 나를 밀어 넣었던 연구원이 다시 내가 누워있는 통을 쑥 잡아당겼다. 나는 드디어 광명을 찾은 듯 마스크부터 벗었다. 검사실 안의 형광등 불빛이 마치 나를 살려주는 햇빛 같았다. 통 속에서 느꼈던 공포스러운 그 형광등이 아니었다. 잔잔한 바다를 비추는 따뜻한 태양빛이었다. 휘청거리는 나를 연구원이 잡아주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신발을 신고 반듯하게 걸어지지 않는 허리를 부여잡고 검사실을 나왔다. 비로소 과학적 증거를 남겼다. 계속 미심쩍은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금은 후련하다. 무덤 같은 통에서 일단 해방되었으니.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해는 더욱 빨리 사라졌다. 검사로 시달린 몸이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듯 힘이 없었다. 터벅터벅 지하철을 타러 갔다. 일주일 후 결과를 보러 다시 와야 하고 그때 갑상샘 약도 함께 처방받아야 했다. 그동안 결과에 대한 불안에 또 얼마나 걱정의 밤을 보내야 할까. 서면에서 늘 하던 떨이 쇼핑도 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격이 2배로 비싼 25분 만에 유시에 도착하는 고속 시외버스를 탔다. 얼른 집에 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었다. 본관으로 연결된 복도를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미닫이 창을 열어 찬 공기도 마신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온다. 산 중턱에 불쑥 솟은 종합병원이라 바람과 냉기가 시내의 공기보다 더욱 차갑다. 영하 7도라 했다. 얼굴로 귓바퀴로 스치는 바람이 냉동실에라도 들어온 것 같다. 얼른 문을 닫고 다시 의자로 간다. 언제나처럼 노포동 가는 버스를 탔고 지하철을 탔고 구내버스를 타고 산 중턱의 병원에 왔지만 여느 때 같지 않은 오늘이다. 진료실을 바라본다. 간호사가 내 쪽으로 오고 있다. 다음 차례인가 보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이틀 후면 내년이 되는 것이고 4년 전 이 병원에 처음 와서 갑상샘 절제 수술을 받고 6개월마다 신지로이드를 처방받아 먹었다. 지난 7월부터 전이된 곳이 없는지 6개월을 끌었던 검사로 내 불안과 근심이
막을 내릴 것인가? 새로운 더 큰 바위 같은 근심이 나를 짓누를 것인가? 나는 간호사의 호명에 엉덩이를 뗐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나는 짧은 호흡을 서너 번 내쉬고 배낭을 꽉 움켜쥐고 앉았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던 여의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본다. 멋쩍은 미소를 머금고 의사가 입을 움직이려 했다. 나는 의사가 어떤 말을 할까 바짝 긴장하며 귀를 세우고 눈은 의사의 입술에 꽂혔다. 그게 뼈가 잘못 비치서. 내 귀와 눈이 정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토해냈다. 아이씨. 결과에 대한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 욱 올라오는 다음 욕지거리를 삼키려 겨우 의사의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다행히 의사는 못 들은 척 해줬다. 나도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여긴 병원이고 이 의사는 나를 위해 6개월간의 긴 검사를 권했다. 나는 다시 꽉 쥐었던 배낭에서 손을 풀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간호사는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지하철을 한번 갈아탔고 유시로 오는 버스를 탔다. 나는 갈 때와는 다른 생기 있고 편안한 발걸음으로 지하철을 탔고 선물 같은 손님을 맞은 듯 기쁜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6개월 동안 달고 다녔던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았고 마침내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부분 주인공이 의사 앞에서 아이씨 할 때 정말 그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팠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인간의 행불행도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행복도 별거 아니지요. 지금 아프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지금 책나들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돈은 건강 다음의 일입니다. 웃으면 암도 치료된다고 하지요.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고 지나간 날이다 라는 프랑스 격언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